심우정 씨 같은 경우는 저는 그게 압권이더라고요. 당신 아내가 디올백 받으면 어떻게 할래? 대답을 못 하더만. 대답을 안 하더라고. 대답을 계속 안 해. 근데 이게 지금 아니 그럼 이게 무혐의 처리했고 떳떳하면 아니 받는다고 받아도 그러지. 되는 거죠. 받아도 되는 거죠. 이렇게는 말을 해야 되는 게 충신의 자세 아니에요? 축실해졌어. 네? 모욕적이래잖아요. 아니, 충성명세했냐니까.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하려면 검찰총장 후보자의 아내도 디올백 정도는 300만 원짜리 말고 그러면 급이 좀 낮으니까 검찰총장이 200만 원이나 100만 원짜리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왜 당당하게 말을 못해? 아, 왠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 되니까 못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제 아내는 디올백 받으면 안 되죠. 이러면은 김건희 여사는 왜 그러면 되냐고 그치. 얘기할 게 뻔하고 네. 그러니까는 답을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은. 자, 우리나라 진짜 이게 뭐랄까요? 너무 슬프다. 왜냐면 받으면 안 된다는 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그러니까 원래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당연하지. 해야지. 예. 그리고 10만 원짜리 이상도 사실 원래 10만 원이 뭐예요? 선물은 5만 원, 3만 원 했잖아요. 권익위 홈페이지 홍보자료 보셨죠? 예. 100만 원 까지 괜찮다. 100만 원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직무와 관련 없으면 액수에 제한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그래서, 액수에 제한 없이 주실 수도 있어요. 나 그래서 직무와 관련 없으면 그래서 막 홍보자료를 일상 써놨잖아. 아니, 학교에서 옛날에는 스승의 날 옛날에는 선생님 아이들 학교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선물 받을까 캔커피 같은 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불편해가지고. 옛날에는 축의금도요. 네. 공무원들 그냥 5만 원 내고 10만 그렇지. 원이 많았잖아요. 네. 나 많이 냈어요 이번에. 아, 그 걸리면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야. 건익이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어졌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예요. 이 부정청탁 금지법이 만들어진 거 다 의미가 없어졌고 맞아요. 이거 해가지고 뭐 하냐. 우리만 바보 됐다. 그때 기자들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3만 원짜리를 먹냐, 2만 5천 원짜리를 먹냐, 3만 굉장히 원짜리를 따졌지. 먹냐. 엄청 따졌잖아요. 속으로 계산하고. 그리고 애들도 스승의 날 때 선생님한테 커피를 하나 줘도 되는지 꽃 한 송이를 줘도 되는지 그거 가지고 얼마나 집에서 그렇죠. 엄마들하고 계속 고민했는데 이제 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대한민국은 또다시 아, 좋아진 거야? 부정부패 천국이 된 거야? 이제 부정부패 해도 상관 네. 없어지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훌륭한 상황이 됐다. 명품백도 감사함의 뜻으로 선물해도 괜찮은 그리고 나라가 300만 원짜리 됐어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하다라는 뜻을 담아서 감사라고 명품백을 쓰면 주면, 돼. 감사라고 쓰면 그러면 돼. 법적으로 처벌 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암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써야 돼. 거기다가 감사. 감사. 그래서 딱 붙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난 감사의 뜻이다. 이게 반부패 방지를 위해서 이른바 이제 김영란법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반대했던 조선일보 등의 논리는 경기부양이나 이제 내수를 죽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내수가 안 살아. 술이 안 팔려. 최근에 제가 제 친척 중에 술을 진짜 그 위스키 있잖아요. 위스키 그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동생 중에. 근데 아주 고급 위스키들 있잖아요. 뭐 100만 원짜리들 그런 거 팔리고 그다음에 옛날로 치면 캡틴 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위스키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소주인지 위스키인지 그 애매한 10,000원짜리 정도의 위스키가 팔리고 그 중간에 4만 원짜리에서 10만 원짜리 정도 되는 중산층 위스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수의 척도라고 하대. 근데 이제 완전히 양극화가 돼가지고 마시고 싶어도 소주 가격의 위스키, 그 다음에 아주 고급 위스키, 요거 딱 2개 반. 그러니까 가장 큰 단위들 있죠. 4만 원에서 10만 원짜리들은 거의 잘 안 팔린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녁 식사 이후에 술을 안 먹어요. 저녁 식사 그치. 하면서도 술을 안 먹고 2차 네. 안 가고 그러니까 노래방 문화 없어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9시 되면 다 그냥 집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자영업자들이 보통 9시 이후부터 또 이제 2차 문화 관련해 가지고 살았던 그 자영업자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지금 다 전멸이야. 그래서 임대도 안 되고 본인들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재원이 나오지가 않고 그 방법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문화가 아니 달라져. 물론 반문화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과도기적인 혹은 대안적인 뭔가가 좀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거에 씩 사라졌어요. 물론 이게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코로나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제한적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그게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그렇죠. 거죠. 근데 매번 그런 논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부 이제 그 지금 뭐 농민이나 네. 아니면 어민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선물 세트가 나가길 바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영향이 그렇죠.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우리가 이제 큰 틀 안에서 청렴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대한민국 청렴도 순위가 낮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럼 청렴도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까?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청렴하지 않은 나라에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와가지고 자 뒷전 찔러줘야지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는 나라. 그게 후진국 아닙니까? 공산국가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청렴도를 올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만들고 했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청렴도를 올리면 모든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그럼 그게 곧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니까. 대외 국가 신뢰도도 높아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가 청렴도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그런 얘기는 지금 싹 들어가 버렸잖아. 오히려 그거 이렇게 선물 한도 늘려주면은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근데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을 이렇게 바꾸는 그 스케줄과 디올백 수사심의, 그 다음에 9월 12일 날 그 항소심 있잖아요. 도이치모터스 네, 항소심. 네. 그러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의 일정을 황금 일정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원석도 책임지지 않고 심우정도 책임지지 않고 수사심의는 누구의 책임인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는 최재형 목사 측은 부르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무혐의 처리는 그냥 누구 책임인지도 모르고 그냥 스스슥 넘어가고 9월 12일 날 항소심 관련해 가지고 나오면 적당하게 심우정도 이원석도 책임지지 않는 선에서 무혐의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 요 도이치모터스는 이 지금 디올백은 완전히 무혐의 처리의 수순으로 이제 가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궁금한 게 없고 이들의 의도가 너무 분명하니까. 나는 심우정의 행동이나 심우정의 태도나 이런 걸 봐가지고는 네. 무혐의를 제일 잘해줄 것으로 확신되는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한 거 아닌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예,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반대 기류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매우 불쾌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원석이라든가 송경호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내쳐버린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검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게 가장 아킬레스건인데 이걸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내가 신호를 계속 보내주고 확신을 주어야지 나를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본인 생각하시기에. 그럼 결론적으로는 심우정이 할 수 있는 스탠스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될 때처럼 이중인격자로 내가 앞에서는 마치 엄청나게 잘할 것처럼 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그 반대 행동을 할 거라는 예상이 없는 한.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수많은 그 집행부 라인에게 이제 물어봤었단 말이죠. 예. 왜 당신들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할 줄 몰랐느냐 물어보니까 몰랐다. 우리 앞에서는 엄청나게 검찰 개혁에 대해서 자기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들의 말에 맞는 말만 우리들의 가치관과 정책 기조와 똑같이 되는 그런 말만 계속해서 했었었고 예. 당연히 우리는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 지킬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시켜놓고 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단 말이었고 실제는 아니더라. 이제 이랬어요. 이번에 심우정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통령이 내가 심우정이 지금 내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나 내 문제는 우리 와이프 문제인데 예컨대 그 문제에 대해서 심우정이가 또 이원석처럼 할까? 그러면 이 심우정 같은 사람은 검찰총 후보자를 세우겠습니까? 자기가 한번 그렇게 배신한 사람은 남도 배신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본인이 뭔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을 넣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가장 잘 해주는 사람이 심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청문회 어제 나온 걸 태도를 쑥 보더라도. 예. 저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이게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이 재판에서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공수처를 변경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전주들에 대한 방조죄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큰 문제가 그 당시에 이원석이랑 송경호가 나서가지고 이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대통령실에서 완전히 반대가 되는 입장을 내보내니 매우 불안하고 힘들었었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송경호에 대한 인사해가지고 저를 가버리고 검찰총장은 이제 임기 9월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버텨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새로운 검찰총장 후보자 내세우면서 너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말해 이렇게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건태 의원이 당신 충성방사 했습니까? 이런 말을 그러니까 직접 물어볼 수가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게 뭐
전주들 다 조사했대잖아요. 예. 그거 논리 만들어내기 위해서 전주 조사한 거 아닙니까? 뒤늦게. 그렇죠. 그런 것 어느 같아요. 정도 기여를 했는지 통장을 그렇죠. 어떻게 줬는지 음.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김건희라는 사람을 거기에 기소 대상에서 빼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전주 조사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방조범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준을 발명을 그렇지. 해낼 것이고 그렇지. 발명. 네, 그 기준에서 김건희 여사는 빼는 방향으로 뭔가 조정을 할 것이다. 논리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앞으로 주가 조작을 합시다. 할 수 있으면. 기준대로 네. 선물도 지금까지 얘기했던 네. 것처럼 그 기준대로 그 하고. 기준대로. 이 법조인들이 가장 네. 법 기술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실제 A라고 하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B, C, D의 논리를 탁탁탁 하나씩 집어넣어서 자기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다 각각의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하나여도 최경영 이 법조인이 생각하는 논리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갑자기 최경영식의 결론이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노영이가 집어넣는 걸 하면 노영이식 결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논리 싸움이니까.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왜냐면 나 이 증거는 안 믿을 거야. 그렇지. 이 증거는 믿을 거야. 이 증거는 쟤네 거네. 이 증거는 이거네. 이런 식으로 그냥 판사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되고 어떤 사실들을 배제해 버리면 되니까. 검찰이 아예 기소할 때 그런 것들을 빼고 집어넣어. 그렇지.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증거만 쫙 내. 왜냐면 판사들이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럼 거기다 대고 야 이런 증거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결론 내려? 당연히 검사가 말한 대로 내릴 수밖에 없지. 네. 이렇게 되는 게 지금 판사들이거든요. 네. 모든 논리는 여러분들이 법학교 형들 이런 말을 나는 믿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거, 법 논리라고 하는 건 사람이 얼마든지 만들어내기 나름이다. 그렇지. 그게 요즘 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변호사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요. 검찰이 아니, 그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변호사가 아니, 창의적으로 그러니까. 해준다니까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더 중요한 그러니까 건- 검사가 있으니까 변호사가 있는 거고 판사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에요. 변호사 욕하면 안 되지. 검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유능한 변호사가 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그 노영희 해석을 변호사한테 수임해야 된다. 네. 참 문과가 싫다. 사회과학이 싫다. 그렇지. 역시 자연과학이나 이 하여간 자연과학은 무슨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창조론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는 그 안창호가 싫다. 무슨 아니 봐봐. 그게 무슨 판사들이 과학이야? 어떤 결론을 내릴지 유죄인지 무죄인지 내릴지 잘 애매할 때는요. 네. 판결문을 두 개를 써놓는다니까요. 아 유죄일 때의 판결문과 무죄일 때 판결문을 두 개 써놔요. 자, 논리는 다 돼. 생각해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네.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게 여기하고 다르진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판사들이 두 개의 판결문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각각의 논리가 다 그럴듯하게 맞아 떨어지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현실이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안창호 후보자 얘기 그냥 한 마디만 더 하면 네. 창조론하고 진화론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의 논리는 그거예요. 진화론에 과학적 근거가 없으니 창조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다 가르쳐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를 깎아내리면서 창조론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잖아.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조론하고 진화론을 동시에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지냈던 그리고 공안 검사로서 공안 수사를 열심히 했던 사람으로서의 스킬인 거지. 어찌 보면은. 김성환 평론가님은 이과 출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도 네. 이과 출신이에요. 네. 아 저 그러셨어요?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역시 이과 출신이었던 수학 분들이 잘했어요. 똑똑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이과인데. 안창호 이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그 가끔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다른 나라들도 한 1%, 한국에도 한 1%는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 이렇게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존중해주는 리버럴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라고 봐요. 예? 아니 그런 사람이 근데- 인권위원장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잖아. 아니, 근데- 안창호는 내가 정말 잘 알아요. 예. 안창호 후보가 청문회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수자 인권은 보호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되고 표현의 자유도 침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이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혐오 발언을 양반이지.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건 양반. 이게 혐오 아니 발언을 소수자를 보호하자고 하는데 소수자가 다수를 그 인권을 침해한다고? 게다가 그럼 뭐 아니 이게 혐오 어떡하라는 발언을 해도 거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동성애는 네. 공산주의 혁명의 중요한 핵심적 수단이다. 왜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적 수단이에요? 이런 생각 가진 사람 1% 있다니까. 게다가 동성애를 어느 나라든지 질병이라고 봐요. 질병이라고. 개신교계에서도 네. 아주 극히 일부의 1% 교회에서 있어요, 1%. 네. 이게 목회자들이 이런 주장 비슷한 걸 하는 모양이에요. 네.
1% 그걸 있어.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네. 지금 게다가 자기가 장로라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인류를 짐승의 나라고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질병이라고 보고 네. 이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은 너네들은 우리를 그렇게 똑같은 이 병을 가진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이런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다니까요.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충동으로 인해서 성범죄가 급등할 수 있다. 이거 가해자 논리인데. 완전해요. 완벽해요. 너 왜 짧은 치마 입고 다녀? 이거랑 그렇지, 똑같은 성폭행 거잖아. 가해자 논리잖아. 그리고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따지면은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데 다 공산국가 됐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망신이지 진짜.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진짜 네. 어느 정도까지 떨어뜨려야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네. 네. 권익위원회도 이렇게 형편없는 기관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데 인권- 이런 사람이 네. 인권위원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국제사회에서 조롱할 일입니다. 뭐 미국에는 개신교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동성애를 뭐라고 그렇지 했냐면 않아요? 근데 정신병 그 교과서 전문의한테 다른 있잖아요. 의견 들어라, 교과서도 이러고. 지금 이분이 주장하는 무슨 진화론 교과서 있잖아요. 아니 창조론 교과서. 미국 같은 철저한 기독교 국가거든요.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꺼려해.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하는 아주 거 그래. 아주 소수의 진짜 기독교 스쿨 아니면은 이런 교과서는 채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 사회가 근데 이제- 만들어왔던 과학과 합리나 이런 예. 것들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 옛날에 이명박 얘기한 것처럼 그냥 예. 서울시를 바치겠다고 하는 거나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봉헌한다고? 예, 봉헌하겠다고 하는 건 같은 논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갈 자리가 있겠지. 이런 사람들이 갈 자리도 있고 뭐 교회 장로 사회나 자리. 다양할 수 있으니까. 예. 보수 기독교 장로 자리는 좋죠. 그거든 아니면은 뭐 헌법재판관으로서 굳이 예. 그런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사람도 갈 자리가 있겠죠. 근데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권위원장이잖아. 인권위원장이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사회 다양성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자기랑 마음이 맞는 뭐 컬트 집단 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그렇게 즐겁게 살았다면 유튜버가 좋겠다. 그렇죠. 뭐 네. 그런 걸 하는 것도 좋고. 네. 근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쨌든 이런 공직을 맡게 되어서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뭐 맡아서도 안 되지만 최소한 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미안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안하다고 하고 그간의 얘기에 대해서는 이게 내가 그렇게 좀 오버를 했는데 사과드립니다 하고 이게 넘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도가. 그래야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정정당당하게 나는 그동안 할 말을 했다는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한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러한 점에서 이분의 어떠한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좀 의심을 했는데 근데 쭉 보다 보니까 한 얘기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정신이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의외로 뭐 정상적인 어떠한 사고 체계를 가진 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른 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코드 맞추기와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잖아요. 예. 신기하게 그 부분은 피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정권은 네. 1948년 건국절까지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 네. 직전까지만 얘기하지. 그렇죠. 그 얘기 안 하고 그 답변 안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건 어떻게 보느냐라고 그렇죠. 그랬더니 그렇게 쓰지 말라고 공고까지 했잖아요.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네. 권고한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했던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 무슨 뭐 다른 게 무슨 뭐 다른 사안이 무슨 뭐 공산혁명의 도구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은 예. 건설로조는 건폭이 맞잖아요. 그런 논리면은. 그렇죠. 근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구나. 근데 무슨 판단을 하는데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뒤틀린 아주 왜곡된 기준에 대해서는 막 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다라는 자기 믿음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인사가 제가 볼 때는 윤석열 그래요? 대통령이 거의 인권위를 파괴하라고 꽂은 인사라는 거를 이 사람도 알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맞아요.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안검사 출신을 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인권위원장 후보로 대통령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인식이 뭐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저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봐도 느끼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를 봐도 뭐 국민 기자회견 자리에 섰을 때 하는 말을 들어봐도 그렇지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점점 종교에 더 심취해 갔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고난국복의 서사를 쓰고 있다 혼자서 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자기는 어떤 소신을 갖게 됐고 그걸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져버린 거예요. 어느 순간.
종교에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소명의식. 그렇게 가졌는데 다 주변은 도와주지 않아. 여론도 그거에 대해서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자기는 그러면 시대의 박해자네. 그렇죠. 오히려 그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네.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걸 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뚫고 나가야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딱 종교적인 어떤 논리하고 똑같이 연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대의 순교자가 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창호 후보자도 역시 마찬가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막 대통령이 던지는구나. 그렇게 임명을 했고 네. 같은 종교적인 코드도 맞고 인권에 대한 인식도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도 똑같잖아. 어찌 보면.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지. 차마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거의 인식 수준이 그거하고 그냥 그렇게 맞닿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사고방식하고. 지금 저 큰일인 게 다른 문제도 뭐 경제랄지 외교랄지 우리가 짚었습니다만은 지금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너무 답답하니까 그 의대 교수분들이 그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어떻게 선택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자료를 지금 받고 있고, 예, 이야기를 좀 의사들한테. 예, 의사들한테. 근데 의사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교수들이죠, 교수들. 의대 교수들. 예,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인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계속 확인하는 거는 그거예요. 아니, 그래서 숫자는 충분히 지금 조정할 생각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의대 중원을 전체를 반대하는 건 아닌 거냐. 그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은 누차 밝혔대. 숫자 조정할 수 있다고. 숫자 조정할 수 있다. 숫자 조정할 수 있고 근데 2,000명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한 3,000명 정도 의대 정원이 그렇다며요. 근데 한 60% 이상을 증원을 시키는 건데 교수들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 근본적으로. 그게 이제 가장 학습권이 침해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도 필수 의료랄지 지방 의료랄지 이런 게 부활되지 않는다. 구조적인 다른 굉장히 큰 문제들이 있다. 라는 걸 이제 세세히 설명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상당히 그 논리적인 것들이 꽤 있어. 그러니까 문제는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 때 조중동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부와 의사들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럼요.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네, 지금 숫자까지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지금 응급실 뺑뺑이로 뭐 그것 때문에 사망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통계치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국민의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당장의 국민의 민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고통받고 있고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는 대통령은 야 그러면은 요거를 속도 조절을 해서라도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든 봉합시키고 막으면서 나의 정책을 펼쳐나가야지. 이게 합리적인 인간의 사고 아닙니까? 보통?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말씀을 많이 방송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그 기회는 없지만은 뭐 그런 말씀도 드리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이제 의사들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난번 기자회견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자들이 그런 취지의 질문을 했더니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료개혁을 반대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지금 하신 말씀이. 개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응급실이 지금 거의 마비된다 이런 질문이 그런 얘기였는데 응급실 원활하다. 왜냐면 가면은 사람이 없거든. 한산하거든. 안 받으니까. 응급실이 이제 원활하다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 역시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의료개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전제를 따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2시간 동안 참모들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밥만 먹지 않았겠죠. 뭐 물도 마시고 뭐
주스도 마시고. 그랬겠죠. 액체를 마셨겠죠. 네, 뭘 막 마시고 점심인데 그랬을까? 뭐 그랬어요. 아니 그건 당연한 거야. 저녁이었나? 점심에도 그래. 네. 점심에도. 섞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뭘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랬을 텐데 거기 2시간 동안 2시간을 먹었으니까 밥을. 네. 밥을 2시간 안 먹지 않습니까? 15분이면 먹지. 프랑스식으로 먹었나 보죠. 우리가 그렇죠. 이해해야지. 이제 코스로 먹었을 네.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걸 먹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는 말이 보도가 된 걸 보면은 아까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하신 거. 네. 내 인생의 소명은 이 개혁을 마무리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 소명이다. 그렇죠. 이것은 내가 어떤 욕을 먹더라도 완결을 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평론가들이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지도자가 몇 단계가 있는데 역사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위기가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주로 이런 증상이 임기 말에 온다고 많이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진짜 위기가 시작이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네. 임기 말도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 국민하고 대화를 안 한다. 그래서 지지율은 20% 초반대까지 간 상황에서 국민을 무시하고 역사가 보이지도 않는 역사와 지금 혼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부부 간의 사이가 안 좋고 남자가 50대, 60대 넘어가지고 삐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뭘 틀어놓는 줄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를 틀어놓습니다. 남자들은 보통 나는 자연인이다를 틀어놓고요. 맞아. 여성분들은 나가서 이제 쇼핑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한국 부부의 일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인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의 동굴 속에서 막 소리를 외치는 거야. 격앙되게. 분노에 차서 너희들이 나를 몰라줘서 그렇지.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거죠. 이제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난 처칠이다. 예. 윈스턴 처칠이다. 예. 외톨이가 돼가고 있습니다. 예. 외톨이가 아니고 안 싸우고 있다니까요. 자기는. 본인은 외톨이가 돼가고 있는 걸 속으로는 느껴. 인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종교적 힘으로 극복하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싫어하는구나 느껴 알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자연이다 하면서 자연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자연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본인 방으로 들어가서 TV 켜놓고 나는 자연인이다 돕는 거지. 나는 너무 공감한다. 예. 공감하죠. 난 너무 공감해. 공감되죠? 그 집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네. 거 아닌가? 아니 진짜 아저씨 아니죠. 5, 60대는 다 이래. 아니 아저씨도 진짜 그래요. 네. 55세 이후 사람들 예. 공감되죠. 너무 공감돼 나는. 예. 근데 자기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면 알아. 네. 나는 자연을 보면서 네. 그냥 하루 종일 그거 하염없이 아, 저게 제일 좋아. 그런데 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나는 이 못 가. 도심 속에. 나는 못 가. 그 아이고. 나의 환타지와 나의 이상향을 저기에서 보는 거야. 예, 이루지 못하는. 예. 그냥 퍼서 그냥 산에다가 넣어드려. 그렇게 그냥 갈 용기가 없으니까. 예, 트랙터로 이렇게. 네, 그냥 해서 이렇게 보내.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TV 예. 보면서 대리만 좀 느끼지 말고. 대통령도 자연으로 보내드려. 일본 고전 게임 추천드립니다. 일본 고전 게임이라도 하시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고 추석 때 환자들이 너무 많은데 전공의들이 지금 거의 사실상 대부분 다 빠져버린 거잖아요. 아니 그 대통령을 옹호하는 서정욱 변호사도 네. 나랑 대기실에서 우리 이번 추석 때 절대 아프지 말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요즘 보수도 조금 그래요. 아파가지고. 보수도 그리고 원래 의사 집단이 보수적이야. 그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들과 친한 사람들도 다 보수적인 친구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서 아 이건 말이 안 되네 라고 다 속으로는 생각해. 속으로는. 예. 아 이걸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으로 인식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그런 거 아니래잖아. 6개월만 버티면 국민들이 죽어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큰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찌 됐든 간에 중간에 조그마한 희생들은 조그마한 희생. 불가피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끌고 오겠어. 지금 이번 기껏 한다는 게 응급실에 모자라면은 군에서 군의관이나 이런 거 좀 투입해가지고 메꿔보겠다라는 건데 지금 지난번에 최경영 기자님 말씀하신 거 그 응급실의 의사가 뭐 좀 더 처우가 좋아지고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또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배후에 네. 진료가 가능해야 그것도 지금 진행될 수가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오늘 중앙일보 며칠째 그 얘기 쓰고 있는데
배우 의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응급실에 지금 사람 몇 명 충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조차도 아니다. 그렇죠. 사실 언발의 오줌 얘기 같은 거 하면서 생생 얘기하면서 우리 좀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6개월만 버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정부가. 그렇죠.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의대 증원 그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뭐 기구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예.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견제용으로 던진 거고요. 아, 그렇죠. 그건 한동훈 그렇지. 견제용으로 던진 거예요. 그렇지. 저희 내년에 예. 그 의대 증원하는 것 일단 유예하자 이렇게 유예하자. 중재안이 나왔고 예. 한동훈의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음. 근데 거기에다가 덜커덕 지금 뭐 증원 조정할 수 있는 뭐 협의 기구를 만드니 이런 소리를 대통령실에서 했단 말이에요. 바로 다음 날. 예. 뭐 하겠어? 거기 의사들이 같이 들어가겠어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렸는데 예. 더 이상 대통령실하고 의사들이 대화할 의지 자체가 없어. 들어가면 뻔히 우리가 이용당할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 기구에 들어가겠어요? 그걸 대통령실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견제용으로 던진 거예요. 실제 실천하기 어렵고요. 이 문제는 한동훈하고 이재명 대표가 같이 풀어가지고 그렇지. 뭔가 국회 차원에서 풀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근데 더 이상 안 돼.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랬잖아요. 특검법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이번에 대표하고 만날 때 내 처지가 좀 그렇다.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치고 던지는 것밖에 윤석열은 없어.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보다 지금은 한동훈 더 한동훈을 더 미워해. 한동훈 더 싫어. 맞아요. 그러면은 한동훈한테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무런 없어요. 권력이 없는 거지. 아무것도 할 수 예. 없어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은 여당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브루투스가 되든지 예. 아니면은 뭐 죽어 지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국회의원도 아니야. 그렇죠. 둘 다 싫지만 브루투스는 되지 않겠어. 이런 모드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을 겁니다. 아니 당대표가 다른 당대표하고 회담을 나와가지고 내 처지가 그렇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얼마나 처지가 궁박하면 그런 말을 하겠어. 내 처지가 그러니 좀 양해해달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힘드니. 아유. 아휴, 여기까지 최근의 정치본색이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연아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